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합격 스킬 카페직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곧 3학년이 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컨텐츠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겨울방학을 또 알차게 보내야 순풍에 돛단 듯 초수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저는 보통 강의를 가볍게라도 한 번 정도 들어볼 것을 권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인터넷 강의를 알차게 들을 수 있을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조금 남는 시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의가 1월 5일부터 진행이 된다. 그럼 지금이 12월 말인데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았다. 그럼 이때 또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기출문제집을 한번 살펴봤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직 기출문제가 낯설 시기이긴 한데, 왜 제가 기출문제집을 언급하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앞으로 학과 공부도 그렇고 임용 공부도 그렇고 기출문제는 선생님들의 합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관계거든요. 기출문제를 토대로 내가 임용 공부 방향을 정해 나가고, 또 어떤 개념이 주로 기출문제에서 나오는지를 알고 있어야 그 부분을 위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기출문제를 접하지 않고 그냥 학과 공부하듯이 임용 공부를 하면은 일단 방대한 분량 때문에 압도되고 또 지루하고, 이게 과연 내가 시험을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기출문제집을 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기출문제집을 구입을 한다면 세 가지 포인트를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분류가 잘 된 기출문제집.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문제집을 살 때 장애 영역별로 나뉘어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거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장애 영역 내에서도 개념별로 기출문제가 분류돼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자폐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상황 이야기에 대한 기출문제가 09년도, 12년도, 15년도, 18년도가 나왔으면은 그런 문제들이 쭉 나열된 문제집을 사야 보기가 좋고 공부하기가 편하다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 대한 답을 어쨌든 보긴 봐야 돼요. 자력으로 풀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경우에는 해설을 또 참고해야 되는데, 이때 해설이 그냥 간결하고 명료하게만 끝날 게 아니라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풍부하게 설명이 된 기출문제집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가 이게 이런 이유에서 답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납득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출처가 명확한 기출문제집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강사의 기출문제집에 해설이 달려 있어도 그 해설이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인 건지, 아니면 어느 강론서의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서술된 건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선생님들이 그 출처를 따라가서 그 전공서, 강론서를 보면서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출처가 없다면 따라가서 찾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기출문제집을 지금 구매를 하신다면은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공책을 좀 활용해봐도 괜찮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한 주 정도 남았으면은 이게 앞에서 말했던 기출문제집과 연관이 되거든요. 뭐냐면 선생님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과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폐, 지적장애, 지체장애, 학습장애 등등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좀 좋아했던 과목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우선. 예.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집도 내가 구매를 했기 때문에, 또는 도서관에서 빌려봐도 괜찮아요. 어쨌든 구했기 때문에 자폐를 좋아한다면은 자폐에 대한 기출문제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폐성 장애 정의 파트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그 다음에 특성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어떤 교수 기법들이 문제로 나왔는지 한번 쭉 살펴봐요, 기출문제집으로. 그리고 나서 자폐성 장애 기출문제들을 내 전공책 목차나 내용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폐성 장애 교수 기법 중에 사회적 상황 이야기가 09년도, 1, 2년도, 1, 5년도에 나왔으면은 내 전공책 목차에다가 사회적 상황 이야기 교수 기법 그 옆에다가 작게 중등
09년도 몇 번 문제, 그 다음에 1, 2, 뭐 초등 몇 번 문제, 1호 유아 몇 번 문제, 이렇게 표시를 해보는 거죠. 자, 왜 이걸 하냐? 4학년 때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임용 공부를 할 때 선생님들이 그 전공책을 활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내가 그 책을 봤을 때, 아, 기출이 이 부분에서 주로 나왔구나라는 거를 파악을 한다면 내가 그 당시에 공부를 할 때 더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작업들이 사실 강의를 들을 때도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그 부분은 다시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고, 어쨌든 수강 전에 한 일주일 정도가 남았다면 기출문제집도 한번 좋은 걸로 한번 선택해 보시고, 내 전공책에 기출도 표시해 봄으로써 아, 내 전공에서도 이런 것들이 주로 임용에 나오기니까 이런 걸 위주로 공부를 해야겠다, 요런 감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강의를 들을 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강의를 어떻게 들어야 하냐라는 질문이 들어오는데, 예습, 그 다음에 본 강의, 복습,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습 차원에서는 일단 예습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습을 뭐 1시간 동안 한다, 뭐 30분, 40분 동안 한다, 이거는 예습이라기보다는 사실 공부에 가깝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예습에 힘을 쏟아버리면은 본 공부에서 체력을 잃고 집중력을 잃겠죠. 그래서 저는 5분에서 10분 정도만 간단히 예습하는 거를 좀 원칙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자, 내일 내가 자폐성장의 정의랑 특성에 대한 강의를 들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된다면은 그 전날에, 저는 가능하면 전날을 추천해요. 왜냐면 전날 밤에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내가 예습을 해놓으면은 예전에 내가 그래도 공부했던 기억들이 잠자는 동안 활성화가 돼서 다음날 강의를 들을 때 되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어쨌든 전날 밤 5분에서 10분 정도 자폐성 장애의 정의 특성에 대한 내용을 그 강사의 수험서, 강사책이라고 할게요. 강사책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물론 모르는 내용들이 뭐 70%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도만 파악해도 오케이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습을 하시면 되고, 뭐 약간 더 여유가 있다면은 내가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자폐성 장애 파트를 공부를 했으니까 내 전공책을 보면서 5분, 10분 정도 한번 떠들러 볼 수도 있겠죠. 예, 정말 가볍게만 끝내시면 됩니다. 가볍게. 그 다음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것도 5분, 10분 정도 기출문제를 살피는 거거든요. 내일 자폐성장애 정의랑 특성을 공부한다면 기출문제 중에서도 자폐성장애 정의 특성에 대한 문제만 가볍게 살펴보는 거예요. 뭐 풀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지금은 뭐 풀 수도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은 배경지식이랑 선행지식이랑 어떤 그런 기본적인 토대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못 푼다고 뭐 좌절할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개념들이 문제로 나오는구나, 또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파악하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예습은 간단히 훑으면서 전공서나 아니면 학원 수험서를 훑으면서 5분 10분 정도, 그 다음에 기출문제 5분 10분 정도, 요 정도만 해도 정말 완벽해요. 예.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 강의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기출문제를 전날 밤 살펴봤죠. 그러면은 내가 어떤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는 대략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들을 때 강사가 설명하는 내용 중에서도 어떤 걸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될지 취사 선택을, 강약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냥 내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집중을 해서 다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처음엔 괜찮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사람의 집중력이라는 건 또 한계가 있잖아요. 모든 내용을 다 빨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전날 밤 기출 문제를 살펴보면서 아, 이런 게 중요하구나 싶었던 것들을 좀 더 집중해서 듣는 연습을 그렇게 강의를 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모르면 넘어가세요. 예, 강사가 설명해주는 내용을 100이면 100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가 절대 아니에요. 지금은 당연하죠. 아직 2학년, 이제 2학년 마쳤는데. 예, 그러니까 모르는 개념이 나왔다 할지라도 너무 당황하지도 마시고요. 또 설명이 어렵다고 해서 그걸 붙잡고 막 30분, 1시간 붙잡고 계속 막 고민하고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각 장애 영역별로 어떤 내용 체계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이득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예전에 그래도 공부를 했던 과목도 있기 때문에 아 맞아 이런 것도 있었지 저런 것도 있었지 이렇게 떠올리면서 가볍게 지나가도 괜찮거든요. 지금은. 예. 어쨌든 모른다고 너무 거기에 얽매여서 스트레스 받지는 말 것.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복습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복습도 저는 일단 시간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1시간 강의를 들었다면은 복습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이게 참 애매한데 복습의 목표를 모든 개념을 다 이해하는 걸로 목표를 둬버리면은 사실 복습은 끝날 수가 없어요. 예, 다음 날이 돼도 안 끝나고 다다음 날이 돼도 안 끝나요. 왜냐면 개념이라는 거는 뭐 그냥 내가 1시간, 2시간 계속 바라본다고 해서 이해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다른 영역들을 공부하고 또 선행지식, 배경지식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야 이해가 되는 건데 모르는 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는 뭐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저는 복습은 그냥 딱 1시간 강의당 뭐 한 3, 40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렇게 복습할 때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가르마를 타 드리면은 복습을 내가 강사가 설명했던 내용을 다 하려고 하면은 사실 안 끝나요. 다음 날이 돼도 안 끝나고 다다음 날이 돼도 안 끝나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거든요. 1순위는 뭐냐면 기출 개념이면서도 내가 좀 관심 있고 호기심이 가는 개념을 1순위로 삼으면 되고 2순위는 기출 개념이지만 그래도 좀 나한테 관심은 아직은 좀 없는 것들을 2순위로 삼으면 되고 3순위는 기출도 아니고 관심도 없는 그런 개념들을 3순위로 삼으면 되는데 3, 40분 내에 이 1순위에 대한 개념을 먼저 다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시간이 조금 남으면 그때 2순위를 끝내고 시간이 또 남으면 3순위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40분이 됐는데 1순위밖에 못 다뤘다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복습을 끝내세요. 2순위, 3순위 언제 공부하겠어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음 날이 돼도 안 끝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부를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공서를 활용해도 좋아요. 강의를 듣고 나서 복습을 할 때 내가 1순위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하는데 이 내용이 학원 수험서 내용으로는 좀 부족하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학원 수험서는 전공서 내용, 강론서 내용들을 전공서, 강론서 같은 말이에요. 그 내용들을 짜깁기하고 요약하고 압축한 거기 때문에 설명이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했던 책을 떠들러 보면서 거기에 그 전공서에서는 그래도 내용이 조금 더 풍부하게 실려 있거든요. 예시 같은 것들도 많고. 그래서 전공서를 그때 활용을 해도 괜찮고요.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은 기출 문제로 내가 개념을 좀 문제로 풀어볼 수도 있는지 점검하면 좋아요. 하지만 여유가 없다면은 굳이 이 과정은 아직은 넣지 않아도 되는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브노트 금지. 예, 지금은 서브노트를 작성할 때가 아니에요. 선생님들 뭔가 쓰면서 해야 공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2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때 교육학 강의를 처음 들었었는데 그때 막 서브노트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게 너무 그냥 그 학원 수험서를 베낀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뭐 내가 이해해서 쓴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따라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보니까 내가 이걸 왜 적었지? 이런 현타가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한 번만 있던 게 아니라 3학년 때도 특수교육학 강의를 들으면서 뭔가 서브노트를 만들었는데 그때도 막 열심히 만들었는데 나중에 결국 활용도 못하고 보지도 않고 그냥 버리더라고요. 예. 자, 지금 선생님 단계는 아직 개념을 정립해 나가거나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예, 그냥 구성이라든지 내용 체계 정도를 파악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서브노트를 작성하는 것도 어렵고 작성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활용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뭔가를 그래도 적으면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는 선생님들은 수첩이나 연습장에 1순위 개념에 한해서 그냥 하루에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내지만 키워드로 좀 중요한 내용만 적어보는 연습은 해도 괜찮아요. 예.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서브노트를 만드는 건 좀 금지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루 공부 시간, 하루 강의는 몇 개를 들어야 되냐, 이런 질문도 들어오는데, 일반적이라면은 저는 선생님들이 하루에 3, 4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3, 4시간을 잡는다는 거는 강의를 2강 정도를 듣고 거기에 대한 복습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강당 복습은 3, 40분 정도니까. 예. 그런데 나는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5, 6시간 정도 공부를 하셔도 괜찮고, 그러면 이제 하루에 3강 정도를 듣게 되는 거겠죠. 근데 나는 시간이 정말 없다. 그러면은 하루에 2, 3시간만이라도 좀 일정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강에서 한 2강 정도를 들을 수 있겠죠. 그러면 자, 그리고 이 공부 시간을 조금 유동적으로 잡아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전에 2시간 공부하고, 오후에 2시간 공부하고, 저녁에 2시간 공부하고, 이게 더 나는 더 적합하다. 이렇게 띄엄띄엄 해야 뭔가 더 시간을 활용하는 것 같다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나는 그냥 오후에 알바 있으니까 오전에 3, 4시간 빡세게 하고 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해도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내일 행사가 있는데 보통은 3, 4시간을 공부하지만 내일은 행사 때문에 진짜 딱 한 2시간밖에 공부 못할 것 같다. 그럼 그날은 2시간 공부하고 이제 다음 날에 또 원래 습관대로 3, 4시간을 공부하는 그런 유동적인 방법을 취해도 괜찮아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인터넷 강의를 200%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외에 또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저에게 카톡으로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이 영상 아래에 있는 댓글로 남겨주셔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